오늘 발표 주제를 처음에 잡을 때 MCP부터 에이전트까지 되게 다양하게 주제를, 범위를 잡았다가 실은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는 이 S2백을 최근에 발표가 된 게 있어가지고 요거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아마 요 내용으로 지금 저의 그 부분을 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선은 구글에서 최근에 S2백이라는 방법론을 발표를 했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맞춰서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S2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도시다, 아니면 뭐, 아직 비도시 지역이다, 시가용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개념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한번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를 이 구면 격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격자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글 내부에 이제 POI라고 해가지고 각 위치별로 있는 다양한 그 저희 가게라든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레이어로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이제 구글 S2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전 세계를 단일한 어떤 모델로 레이블링 없이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한번 맞춰서 우리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 한국 데이터에 좀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구글에서 우선 이 POI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다 보니까는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결과물만 봐야 되고 그 과정과 이제 분석 과정을 다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분석 과정도 이해하고 좀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에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공간 분석에 대한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이제 사전에 이제 계획가들이 계획한 어떤 상업지구라든가 주거지구 이런 주거 지역 같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이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선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는 AI 베이스드 데이터들, AI 레디 데이터셋을 만들 때 지역 데이터들은 대부분 격자 데이터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는 격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균질하게 생겨 있다 보니까는 행정구역이나 이제 법정동 같은 이제 행정 체계로서 만들어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AI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편하고 그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라는 공간을 만들고 나면 그 격자 안에 데이터를 실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뭐 이미지 분석 많이 하시겠지만, 네, 하신다고 하면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약에 뭐 256 by 256 픽셀의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 256 곱하기 256 한 다음에 RGB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색깔 데이터 레이어가 쌓이는 형태가 이제 3차원 데이터 셋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격자 하나를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100 바이 100이다 하면은 100m짜리 격자를 이제 100개를 쌓은 거니까 10kg, 10kg짜리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에다가 그 위에 이제 데이터를 레이어로 RGB 쌓듯이 어떻게 쌓을 거냐라는 게 이제 피처 채널화거든요. 이 피처 채널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3차원 데이터로 공간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OI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는 그 좀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레이어 계층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세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피처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격자 데이터에
한 130여 가지 이제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 격자에 이제 뭐 10대 여성은 몇 명이 살고, 뭐 30대 남성은 몇 명이 살고 하는 이제 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주거 인구 데이터도 있지만, 거기에 뭐 직장 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주택, 주택의 시세, 주택의 거래 같은 정보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데이터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교통카드의 소비, 그 다음에 뭐, 이동,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레이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되게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들을 이제 이 격자 위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셋, 3차원 데이터셋이 공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번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최근에 그 저희가 나노바나나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 관련된 생성 모델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라든가 지금 오픈 AI에서 이제 젠 이미지 2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이제 PPT 자료도 노트북 LM에서 나노바나나 계열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했는데 굉장히 잘 생성을 해주지만 동시에 이제 해석도 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MA라는 이제 학습법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이라는 이제 학습법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게 최근에 23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이미지 학습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의 이제 그 정답지처럼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이것도 이제 동시에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알고리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I 영역에서는 대부분 인간과 다르게 인간들은 좀 명확한 그 정의를 좀 중요시하지만 실은 인공지능들은 좀 벡터화된 인베딩을 추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인베딩을 추출을 통해서 그 인베딩의 벡터 방향성이 다르다거나 벡터의 뭐 포지션이 다르다거나 크기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미세한 문맥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베딩으로 이제 추출해서 벡터화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차원 공간 안에 이제 벡터 데이터라는 형태로 추출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들은 뭐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평이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순수하게 공간을 하나의 이미지 맵처럼 3차원 데이터로 변경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공간을 구분된 벡터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구축한 그 지금 깃허브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국내를 전부 다 이제 100 바이 100 격자로 만들었고요. 하나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렇게 N8846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요 M884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셋하고 똑같습니다. N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8 곱하기 8이라는 건 이제 100 바이 100 격자를 가로 8개, 세로 8개를 만든 거고요. 46개가 이제 저희가 46개 채널을 만든 겁니다. RGB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거주 인구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직장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수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 몇 개인지가 한 레이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레이어에는 이제 아파트가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레이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좀 공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인베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음, 이게 뒤에도 있나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그 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은 그 방식 자체가 그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기술의 한계가, 한계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저희가
커널이라고 했나요? 필터라고 했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보들을 이제 맥스풀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축약을 해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에 있는 핵심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게 뭐 고양이가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여기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인식 방식의 한계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집중된 그 주제에는 굉장히 CNN이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 주변부, 그 다음에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령 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지금 왼쪽으로 바람을 흔들리고 있는 건지,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지, 이게 CNN이 바라보는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 실은 그런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게 된 게 VIT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저닝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LLM에서도 실은 그 RNN이나 LSTM 계열에서 과거에 좀 오래된 시계열들을 잊어버리는 문제들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어텐션 모델로 변형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동시에 조회해서 이야기를 텍스트를 이끌어 나가듯이 이미지 안에서도 모든 픽셀이 트랜스포머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내가 모든 픽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주의 깊게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IT가 도입된 지는 좀 됐고요. 그 VIT 방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어텐션 모델의 특징이지만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이제 패치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가로 세로로 어느 위치에 상대적으로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패치 인베딩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모델링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8 곱하기 8의 46짜리 이제 다양한 위치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이 마스크드 러닝이라는 부분은 지금 VA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LLM에서 비전 LM이라고 해서 VLM이라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모델들이 이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를 좀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도입이 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 했던 게 이제 학습 라벨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읽게 되는데 그 텍스트를 딱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딱 한 바퀴 학습을 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엇을 학습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학습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은 라벨링이 굉장히 고역입니다. 정답지를 알아야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한 이제 경사각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고 정답지가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정답지를 뭐로 하는지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LLM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답지가 이제 텍스트를 가리기만 하면 뒤를 없애면 정답지가 바로 결정이 되는 아주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MA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 기법을 이미지에서 제시했고요.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보니까 전체 이미지의 그 패치, 저희는 이제 이걸 픽셀로 학습한 건 아니고 이거 패치라고 했었는데 이 패치 하나하나당 25%의 패치만 남겨놓고 75%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게 이제 V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가리고 보여주듯이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75% 패치를 가려놓고 이 나머지 패치를 25%를 보여줄 테니까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MA 학습법이고 이 학습법을 통해서 이미지들의 속성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미지 학습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부분이 없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다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원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축소된 임베딩 영역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 이미지가 나오는 혹시 뭐 우리 항공 영상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유넷 모델 같은 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요 영역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인베딩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요 과정을 학습하는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치는 게 오토인코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이미지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25%의 이미지가 있는 것만 입력을 하고 최종 나온 이미지는 75%가 다 나와 있는 이미지를 학습하게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인베딩 영역 안에서 이제 충분히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토인코더의 방식을 쓴 건 아니고, 요 과정의 모델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로 변경을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오토인코더는 이제 인코딩하고 디코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이어가 생기는데, 인코딩은 이미지를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저차원의 벡터 형태를 추출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하고요. 다시 그 저차원의 벡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고차원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걸 디코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종 중간에 요 차원이 축소되어 있는 요 차원의 인베딩 데이터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는 요 차원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헤비한 모델의 인코더를 쓰고 있고요. 다시 학습만을 위해서 라이트 디코더를 이용해서 최종 이미지, 마스크드 되지 않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지금은 거의 정석처럼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 데이터를 텐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벡터화 했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차원 벡터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코드에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모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픽셀 위에 총 8개 하고 8개 이제 가로 세로 픽셀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하나의 패치 구조로 가져갔고요. 여기에 총 46개 이제 데이터를 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격자 체계라든가 이런 거 두고 입력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 정보, 주거 정보, 종사자 정보,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교통 정보, 이주 같은 이제 46개 통계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각 요소별로 뭐한 8개에서 뭐 10개까지도 이제 데이터들이 좀 분해가 돼서 다른 채널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만들었고, 하나 이제 특징이 제가 지금 모델 올린 거 이미 학습되어 있는 그 인코더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도권이 11,000개 정도의 이제 부모셀로 만들어졌고요. 부모셀은 이렇게 겹치게끔, 한 픽셀당 이동하면서 겹치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구글에서는 PY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전부 도시 데이터만 학습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을 완벽하게 그 8x8 격자로 해가지고 다 수도권 그 도시만 학습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양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수 지역을 다 학습을 하되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패치가 거의 대부분 다 비어 있거든요. 널값으로 비어 있는데 이걸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패드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패치 인베딩, 차원 압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이제 인코더 부분의 역할인데, 실제로는 인코더의 오토 인코더 방식을 쓴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 저희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원시 데이터가 이제 패치 64개, 46개 채널인데, 46개 채널에 8x8이니까 64개 패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64개 패치와 46개 채널이라는 데이터는 그냥 입력될 때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그냥 다 무차별적으로 이제 같은 데이터 차원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정보 체계가 없습니다. 얘가 내 옆에 있는 픽셀인지 저 멀리 있는 픽셀인지 이제 가로로 세로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LLM 모델에서도 저희가 그거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사인 코사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적 거리감을 느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패치가 들어갈 때
요 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가 요 패치되어 있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 데이터로 인풋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텐션 모델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텐션 모델은 저희가 이제 쿼리키 밸류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쿼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패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25%만 남아 있고 75%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져 있는 75% 위치에 한 그 100바이 100짜리 격자 위치에서 본인이 나에 대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나한테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픽셀은 누구일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걸 이제 저희가 쿼리라고 하고요. 그 쿼리라는 거는 자신의 정보를 던져주는 겁니다. 현재 나의 포지션이겠죠. 대부분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나의 포지션 정보를 던져주면 이제 그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다른 픽셀들, 이제 포지션이 인코딩되어 있는 모든 그 픽셀의 데이터들이 네, 뭐라고 하시는데? 네. 쿼리를 받으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키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값하고 연동이 돼서 계산이 된 결과가 이제 밸류라고 하고요. 그 연산 자체는 각각의 이제 픽셀이 갖고 있는 키값하고 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키값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낸 쿼리 값하고의 이제 벡터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결과가 이제 값이고, 그 유사도에 따라서 이제 밸류 값이 측정이 돼서 이제 던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학습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이미지 데이터가 학습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각각의 픽셀들끼리 내가 지금 48개의 계층 정보가 있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할래?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줄래?라고 이제 손을 들어봐라고 하면은 이 어텐션 모델이 서로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20%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뭐 10%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어텐션 모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셀프 어텐션이란 건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원래는 예전에 인코더, 디코더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인풋되어 있는 지금 이 8 x 8에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그 페어런트 패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8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나하고 관련 있는 거 손들어봐 라고 했을 때 가령 나는 색깔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가령 48개 패치 중에 나는 주거 인구는 내가 너한테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너의 직장 인구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관련도라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 헤드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이 어텐션 모델을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트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지금 아마 6개 레이어의 어텐션 모델이 이제 쌓이는 형태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가중치 폭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레이어를 쌓을 때 요 헤드 개수를 늘리는 만큼 실은 쿼리 키 밸류의 이제 그 벡터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을 만들었고, 이 6레이어 인코더 모델에다가 디코더 모델은 되게 가볍게 2레이어 디코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코더는 어차피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디코더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인코더가 굉장히 다양한 그 아까 보셨듯이 8개 차원의 8개 방향성으로 이제 어텐션을 할 수 있고 그게 6번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을 좀 가중치 안에 실을 수 있게끔 하는 인코더, 헤비 인코더 방식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아웃풋,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압축되어 있는 벡터 덩어리를 가지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머지 75%가 차 있는 이미지를 얼마나 잘 출력해내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디코더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미지랑 비교해서 결국에는
틀릴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디코더나 인코더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실제 이미지하고는 다 다른 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6개 패치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 다른 정보가 나올 거고, 그 다른 정보에 대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빠르게 학습이 되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MA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서 노리는 목표는 정확하게는 이 인코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46개 패치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8x8짜리 격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요렇게 인베딩 데이터를 떨궈주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디코더 출력부에서 이제 원본 정답하고 이제 패치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학습법이랑 백프로포게이션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최종 인베딩 벡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 학습이 완료된 인코더, 요것만 이제 뽑아내가지고 저희가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인풋을 넣게 되면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256개 차원의 이제 단일 코어 벡터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그 모델 코드 소스를 리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게 8 x 8이기 때문에 8 x 8의 데이터가 모두 합쳐져서 256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8 x 8 곱하기 46이라고 하는 정보가 256개의 이제 플롯 데이터로 구성이 돼서 편하게 보시면 256 차원에 있는 어떤 하나의 벡터, 이 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벡터를 가지는 정보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동일한 공간 안에 점좌표 또는 이제 벡터 좌표계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정보들은 무시하고 이 벡터 공간 안에서만 무언가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200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동일하게 또 쫓아갔고요. 이제 구면 그 격자 체계 쓰시는 거를 저희가 국내에서 좀 쓰기 편한 100바이 100에 이제 이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부에서 그 제공하는 그 주거 인구 데이터인가? 그 분기 단위로 나오는 그 격자 데이터랑 똑같은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POI, POI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뭐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구글 내부에 있는 데이터라서 저희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 쉬운 행정 및 통계 정보,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 좀 있는 정보들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요거는 그 코드를 좀 변경하셔가지고 46개 채널을 좀더 맞추거나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구조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가변 해상도로 이거를 패치를 무시를 했는데 저희는 여기 패치 구조를 8x8로 이제 고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인베딩 차원 같은 경우에 네, 512를 인베딩 목표로 잡았어요. 구글 같은 경우 훨씬 더 인포메이션을 많이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256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좀 더 작게 잡았고요. 256도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더 줄이셔도 되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스킹 비율은 똑같이 75%. 이거는 이제 VIT 쪽에서는 거의 정석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전지국 균일하게 썼는데 저희는 패드 토큰을 좀 써가지고 학습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목표였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률은 뭐 네, 비슷비슷하게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습은 네, 과적합 증어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결과물을 제가 잠시만요. 네, ev.빅벨.co.kr 9039 상봉이라고 하는 서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지금
실은 수도권만 가지고 학습을 하긴 했어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어 있는 아까 그 이제 헤비 인코더라고 하는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한 격자마다 각각이 컬러로 나와 있는데 이 컬러 데이터는 실은 아까 256차원의 벡터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픽셀들이, 이 모든 100바이트의 격자들이 다 각자의 이제 256차원의 그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벡터들 간에 제가 이제 K-민즈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뭉쳐있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실은 요 네이밍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수도권만 분석할 때까지는 네이밍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하니까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구분하는 목표로서 이제 보여진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서울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서울하고 뭐 이제 요런 그 인천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도심권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하고 이제 한국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이 같은 색깔에 있는 픽셀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 256 차원의 벡터에서는 동일한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인구가 똑같다거나 뭐 직장 인구가 똑같다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 8x8의 패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마스크드 된 영역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텐션 모델을 구성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디코더를 통과하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예측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분홍색 초고밀 역세권이라고 그때는 네이밍을 붙여놨는데 초고밀 역세권으로 보여지는 지역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가더라도 네, 지역별로 다 존재를 합니다. 대전이나 이제 도심권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라벨링 없이 순수하게 격자에 우리가 부여한 데이터만 가지고 전국을 굉장히 균질한 형태로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두 개 격자들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 검색이라고 해서 제가 넣은 게 여기 만약에 이 픽셀을 잡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픽셀에 대한 벡터 데이터는 그 8x8 패치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하나의 256 벡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픽셀들이 이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이제 픽셀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유사도가 높게끔 나오긴 하고요.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건너뛰어서 예, 요 정도까지가 이제 유사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인천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을 이제 유사도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런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멀리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디코더를 통과했을 때 거의 유사한 환경으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나 네, 이런 지역이나.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시설이나 설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연령대별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 인구라든가 카드 소비라든가 이런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령 저희가 인천 지역에 네, 인천 지역만 놓고 인천 지역에 있는 픽셀들만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들만 다 불러오면은 모든 픽셀들이 이제 256 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차원을 가지고 원래 아까 수도권에서 클러스터링 한 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가령 나는 세 개의 클러스터로 여기를 다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요 빨간색의 클러스터가 있고 초록색의 클러스터가 있고 이제 파란색의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인구 데이터랑 이제 하우징, 에이리아 이런 게 이제 빨간색이 갖고 있는 특징하고,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 클러스터랑, 아, 네, 요 빨간색 클러스터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밑에 클러스터가 빨간색만 보여주네요. 초록색, 네, 초록색하고, 그다음에 파란색하고, 네.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게 나오죠. 이게 세 개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뭐 15개 정도로 클러스터를 다시 진행을 해보면 이제 지역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클러스터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인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픽셀의 정보를 보여준 건 아니고요. 클러스터 10에 속하는 이제 픽셀들을 전부 다 타겟팅해서 보여준 거고, 여기에 요 옆에 보시면은 네, 이런 지역들은 확실히 이제 거주 인구, 그 다음에 주택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뭐 대구로 이동해서, 네, 분석하거나,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서 분석하거나, 되게 손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그 헤비 인코더를 학습하는 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학습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인코더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전국을 비교를 하거나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거 말고도 뭐 DB 스캐닝이랑 여러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다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을,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